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력 시사평가원 스마트 과정시사센터 파트장 정민규입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사업 개요, 그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 심사 선정 대상 및 추진 방향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저희 KDC 훈련은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왜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이제 더 이상 재직자, 실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누구나 다 이 훈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운영 방식은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참여를 희망하고 운영 역량 및 적정 계획을 보유한 훈련 기간 과정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저희 직업력 시사평가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력 시사평가원은 훈련 과정 공모 심사,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성과평가를 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HRD 내 개발, 운영 등 전산 지원,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부정 예방, 그리고 고용센터는 지도 감독 등을 운영 관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도인데요.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직업력시사평가원은 훈련 과정 신청을 훈련 기관으로부터 접수받아 이제 심사를 진행한 다음에 결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인정받은 과정에 한해서 상시적으로 변경 심사나 그리고 연간 훈련 인원 증원 요청을 통해서 연간 훈련 인원을 조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성과평가. 저희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를 통해 가지고 1년간 더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심사라고 보시면 돼서 이게 이제 저희 직업력 시사평가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은 당연히 공모 신청 전 과정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저희 직업력 시사평가원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은 이제 실시하게 된 절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훈련 기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PI 본인 인증, 그리고 설치 지원, 그리고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정보원 및 고용센터는 이제 실시기한 등록, 그리고 훈련생 등록, 실시 신고, 확정자 신고, 훈련 수료 보고, 비용 신청 결과 조회, 그리고 지도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훈련생인데, 훈련생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냥 쓱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청 기간 및 방법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10시부터 8월 8일 목요일 18시까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고는 어제 났죠? 여러분들 혹시 어제 공고 확인하셨나요? 어제 공고는 했고 약 2주간 이제 앞에 기간을 뒀어요. 이 2주간은 여러분들께서 사전 컨설팅 신청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신청 전에 저희 심평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진행 기간 한 2주 정도를 하고, 그 컨설팅 기간이 끝나면 7월 29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 보완 기간을 두는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게 8월 8일 목요일 6시까지 신청이 완료된 과정에 한해서 8월 9일 10시부터 12일 18시까지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정식 신청 기간인 8월 8일 내에 신청 완료를 하지 않은 과정들은 이제 수정 보완 절차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자체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8월 8일 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완료를 반드시 해야만 그 다음 신청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꼭 중요한 사항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8월 8일입니다. 꼭 마지막 날에 신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8월 8일 이게 마지막 기간에는 전산이 조금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8월 8일 마지막 날은 신청을 피해서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께서 꼭 신청을 하는 게 좀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신청 방법입니다. 저희 신청 방법은 모든 이제 심사 신청은 HRD 내 심사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원격 훈련 기관들도 있는데 일반 사업주 원격 훈련은 이제 이심사 시스템이라는 걸 활용하는데 저희 KDC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hrd.go.kr
그리고 그 이제 외부용이죠. 그리고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방문으로 쓰는 그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내에서 훈련 과정을 신청한다라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리고 과정심사 탭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심사 신청 그리고 공모조회를 하면 2024년 24회차에 이제 여러분들 KDC 훈련을 신청할 수 있는 회차가 이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신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저희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집체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이제 사업주 훈련 그리고 레베카 훈련 원격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은 HRD 내 평가 시스템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회차 구분해가지고 24회차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선정 대상 및 추진 방향입니다. 선정 대상은 디지털 적응 제고를 위한 자체 개발한 원격 훈련 과정이 대상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신기술 융합, 디자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훈련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지 몇 페이지냐면 좀 중요한 사항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지 부침 1에 8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82페이지에 저희 KDC에 들어올 수 있는 허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내에 이제 그 분야에 한정해가지고 과정 신청하셔야지 KDC 과정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훈련 시장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훈련 내용이 우수하고 훈련생 수요가 높은 훈련 과정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자체 구축한 교육훈련 인프라에 참여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한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자체 구축한 교육훈련 인프라라는 게 저희가 필수 요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체 LMS 보유 기간만 이제 KDC 사업에 들어올 수 있고 자체 LMS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최종 부적합 판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 21개의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분야가 외적인 분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음식이 들어온다든가 뭐 외식조리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미용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과정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그것도 부적합 판정할 예정이니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입니다. 우수한 훈련 과정 선정을 위해 서면 및 인터뷰 인사를 통하여 사업 특성에 맞게 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중심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금번 이제 하반 심사 때 심사 절차 및 지표 개선, 현장 심사를 통해 운영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부실 훈련 방지 및 내실하게 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 그 센터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훈련 사업이 이제 횟수로는 이제 4년에 걸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훈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진입하려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 지금 여기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조금 이 훈련 사업에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 이제 관리에 초점을 둘 때가 됐습니다. 사실 벌써 이제 사실 5만 명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8만 명가량 이제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확대되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지만 굉장히 다른 이제 부실한 훈련기관들이 진입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잡음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훈련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 심사 기준이나 방향은 조금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훈련 좀 예방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끝으로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신청 자격 정비를 좀 했습니다. 기존에는 민간혁신기관 설립일 기준은 없었는데 이제 민간혁신기관일 경우에는 그 기관 설립 후 1년 이상 지난 기관들만 진입할 수 있게끔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KDC 트레이닝 기관은 선정 요건만 있다라면 진입이 가능했는데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선정도 되고 그 선정된 과정을 운영한 개시 실적이 확인이 돼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적합 판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기준 합리화인데 저희가 준법성을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제재 처분 대상 행정처분이면 모두 다 적용한 걸로 했는데 이거는 조금 완화시킨 게 모든 제재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법령만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근로기준법 중법선 신상부은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체개발 및 선정 대상 분야는 신청 요건으로 기본심사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저 두 가지 요건이 과정심사의 기준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기본 요건으로 둬가지고 기본 요건인 자체개발 확보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죠. 21개 분야 이 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본 요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심사인데 40여 학습 소요 시간을 기존에는 자율적으로 좀 했지만 근본에는 좀 이것도 40여 최소 학습 소요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기존에 이제는 사업주 훈련이라든지 기존 원격 훈련을 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건데 40여 이제 학습 시간을 최소 25분 이상 이제 편성하는 게 원래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사업은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사업 활성화나 조금 혁신적인 과정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최소 40여 학습 시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재생 시간이 1분 그리고 학습 시간은 5분 이렇게 해가지고 막 6분, 7분짜리 학습 그 40여 시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시간당 이제 단가를 설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다른 훈련 기관들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시간은 조금 준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 아래 40여 이제 25분 학습 시간은 기본적으로 요건 심사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과정을 신청하실 때 40여 학습 시간은 반드시 25분 이상으로 편성됨이 원칙이니까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에 승인된 과정이라든지 신청 과정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모든 기관들이라고 봐도 무방하게끔 40여 25분 학습 시간 다 넘더라고요. 근데 일부 한두 개 기관이 이제 좀 몇 개 차시가 25분 미만으로 편성되는 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입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과정 차시별 구성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기관 현장심사 인정 요건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이거를 좀 어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기존의 원격 훈련 기관으로 인증평가를 받으셔서 1년 인증 이상을 갖고 있는 기관들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나요? 혹시? 인증평가로 1년 이상의 인증 요건을 보유하신 분들. 이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KDT 훈련 중에 스마트 훈련으로 선정받았던 기관들 혹시 있나요? 없죠? 근데 이분들은 인증평가가 만약에 없다라면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 기관이든 신규 기관이든 원격 훈련 인증 요건을 받지 않는 기관들은 이제 모두 인터뷰 심사 시 현장에 가서 그 요건을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그 원격 훈련 기간 기간 평가할 때 원격 훈련 기간 그 인증 평가를 할 때 원격 훈련 기간이 최소한 인증 요건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KDC 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훈련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신규 혁신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증을 안 받고도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주다 보니 인증 요건을 사실 안 본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뭐 저희 센터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 좋은 사례가 몇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기간에 이제 모니터링 하려고 찾아갔는데 상시 직원도 없고 문은 닫혀 있었으며 그리고 그 LMS를 관리할 서버 인원도 없고 근데 인원은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고용부 합동조사 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과연 이렇게 그냥 인증 요건도 안 보고 뒀다가는 사실 어떤 부정무실 훈련이 생길지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 심사 신청 기관들부터는 전부 다 인터뷰 심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도 실시를 하면서 그 기관에 가서 그 원격 훈련 인증 요건까지도 같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연간 훈련 인원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도 기간별 25,000명은 이제 이거는 동일하게 유지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기간별 25,000명 내에서 과정에 대한 캡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5개 과정을 인정을 받았는데 1개 과정만 25,000명을 막 주구장창 돌릴 수 있는 거죠. 4개 과정은 안 돌리고. 그래서 뭐 5개 과정을 인정을 받았지만 뭐 5개 과정 중에서 뭐 A라는 과정만 영업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A라는 과정만 주구장창 운영을 해서 25,000명을 운영을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게는 이제 금년도부터는 못 합니다. 예를 든다면 25,000명은 기관별로 드릴 건데 이젠 과정별로 2,000명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강화됐다라면 강화된 거죠, 선생님들. 근데 이것 또한 사실 훈련생 수요가 높고 굉장히 잘 운영되는 과정인데 2,000명에 대해서 캡을 씌우는 건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무자르듯이 2,000명만 딱 씌운다는 게 아니라 2,000명 넘어가는 순간 증원 요청을 받을 거예요. 다만 2,000명이 넘어가는 순간 저희가 좀 관리를 할 겁니다. 이제 정말 2,000명이 전에 수료할 때 정말 정확하게 피드백을 수행을 했고 뭐 이런 거 뭐 마지막에 최종 평가도 실시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그래도 정말 2,000명까지 굉장히 잘 운영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그냥 2,000명에서 좀 더 증원을 시킬 수 있게끔 그 길은 열어둘 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운영회 때 보니까 이것도 어찌됐든 평가니까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2,000명 넘을 때 또다시 뭔가를 뭐 제출을 받아가지고 뭐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한 인원들에 대해서 서버에 다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들여다보고 정말 2,000명 내로 굉장히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을 했다라면 2,000명 이상으로 또 증원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둘 예정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부실 훈련 예방 및 관리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설명회라든지 자료집에다가는 이런 것까지는 안내를 안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몇 가지 부정부실 훈련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안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사실 좀 끼어팔기 비슷하게 하는 훈련기관들 좀 몇 군데가 봤어요. 근데 완벽하게 끼어팔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KDC 정부지원 훈련을 수강을 하는 훈련생에게는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과정을 한 개를 더 1+1로 공짜로 듣게끔 해주겠다. 라는 이제 모집 홍보 광고가 이제 좀 몇 가지 봤어요. 사실 뭐 정부지원 훈련 받는 김에 공짜로 한 개 더 해준다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지원 훈련 사업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정부 지원 훈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많이 팔기 위해서 다른 과정 공짜로 풀면 사실 이거는 부정부실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유념하시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훈련생 모집을 위해서 뭐 우리 과정에 들으면 뭐 커피 쿠폰이라든지 다른 좀 현물성 상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사례도 조금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안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명확하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훈련 개시 중에는 훈련생의 뭐 수료를 잘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우수 훈련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뭐 커피 쿠폰 제공은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런 조금 명확한 좀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런 가이드를 좀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증유예 기간의 연간 훈련 인원 수시 증원은 면밀하게 관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좀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사실 A라는 기간이 연말에 인증유예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아시겠죠? 우리 기관 이번에는 인증유예겠다. 근데 KDC 훈련 사업을 받은 과정이 확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증유예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운영을 못하니 남았던 그 남은 잔여 기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KDC에 대한 과정의 유효 기간. 그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증원 요청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많은 수강생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에 어차피 인증유예가 못 들어오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수시 증원은 못하게 했죠. 그래서 그 기관을 다시 현장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려고 나갔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의심스럽죠, 여러분들. 인증유예가 됐는데 없던 수요가 갑자기 마지막에 폭발이 돼가지고 막 이제 수시 증원 요청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인증유예가 저희가 인증평가센터랑 협조를 해서 인증유예가 예상된 기관들은 수시 증원 요청을 막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폭염과 장마에 그냥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KDC 훈련 사업에 이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과정심사센터의 KDC 심사 담당자 김수영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번 하반기 KDC 심사에서 이제 주요하게 바뀐 부분과 그다음에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중심으로 내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심사 절차와 기준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직접 심사를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담당자 분들이시거나 혹은 이제 이번에 처음 심사에 참여하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요번에 주요하게 제도 개편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순서 이후에 저희 운영계획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작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다른 저희 직원분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뒤에서 나오는 부분을 좀 제외하고 심사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절차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3단계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기본 심사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심사가 2단계와 3단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과정 심사는 이제 서면으로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심사 3단계라고 나와 있는 이쪽 부분 이제 인터뷰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절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기본 심사에서는 총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부분, 그다음에 준법성 부분, 재정 건정성,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을 확인하는 이제 기존에 이제 봤던 이런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하반기부터 이제 기존의 과정 심사 쪽에 있었는데 새로 기본 심사로 이제 조정된 그런 심사 항목이죠. 자체 개발 여부, 그다음에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는 항목, 이게 이제 추가돼서 총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기본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2단계 과정 심사에서 서면 심사로 진행하는 부분은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훈련 운영 역량을 진단하는 심사, 그 다음에 훈련 과정 내용을 진단하는 심사,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역량은 총 35점 만점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훈련 과정 내용은 총 65점 만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 역량과 과정 내용을 합쳐서 총 100점이 되죠.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할 거고 밑에 가점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 100점 만점 외에 최대 10점까지 가점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선정 우대 항목이라 그래서 크게 4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면 심사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심사가 남아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 심사는 크게 2가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운영 계획의 구체성이나 적정성 등이 이제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칠 거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로 도입된 제도죠. 이제 신규 기관에 대해서 현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현장 심사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신규 기관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 인터뷰 심사 자체를 이제 기관 현장에서 좀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인터뷰 심사에서 봤던 운영 계획의 구체성이나 적정성과 함께 그다음에 인정 요건을 직접 가서 확인하는 이렇게 2가지 심사 항목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이제 우수한 과정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저희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PPT 자료 상단에 그 배부받으신 가이드 책자에서 몇 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좀 더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페이지를 좀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 봐주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심사 단계 중에서 첫 번째 심사 단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심사에 해당하는 항목인데요. 요 기본 심사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제 적합, 부적합 여부로만 판단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청 자격을 먼저 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부해드린 가이드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12쪽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12쪽 봐주시면은 이제 4번 신청 자격이라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화면에 봐주시면 주황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아래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기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내에 가장 최근 등급이 이제 인증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 인증 등급이 인증 유예인 경우에는 이제 부적합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제 1번 3년 인증에 해당하는 거는 당연히 인증 유예가 해당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2번과 3번과 4번 자격 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이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인증 유예 판정이 된 경우에는 이제 부적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는 가장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꼭 확인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요건, 인증평가 3년 이상 인증 등급을 보유한 기관일 때 이제 신청 자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제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그다음 2호, 4호 등 이제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일반 재정지원대학 또는 특수목적대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 재정지원대학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그 별표시 한번 봐주시면 심사 공고일 기준으로 교육부 대학 기본 역량평가 최종 결과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건. 3번 요건은 이제 요번에 앞서 저희 파트장님이 주요 제도 개편 사항에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민간 혁신기관이라 해서 기존에 이제 직업훈련 쪽으로 이제 진입을 안 하셨던 기관들 위주로 좀 그 요건을 정리한 건데, 이제 이번에 새로 설립 기준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설립에 대한 요건이 없었는데, 설립이 1년 이상인 기간 중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해서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수료 기준 훈련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일 때 이제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설립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준이니까요. 이 부분 꼭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4번 마지막 요건인 K 디지털 트레이닝 기간에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선정 실적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 기간은 선정 이외에 추가로 개시 실적까지 확인을 하겠다라는 요건이니까요. 요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입니다. K 디지털 트레이닝 기간은 선정 및 개시 실적까지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개편이 된 제도니까요. 이렇게 신청 자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 심사 보는 그 기준에서 첫 번째 신청 자격에 대한 요건이고요. 다음으로는 준법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법성도 앞서 이제 주요 제도 개편 사항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고용노동부 제재처분 대상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준법성에서 좀 더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범위가 넓었었는데, 요번부터는 이제 직업능력개발 관계법령상의 행정처분, 시정명령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정가정 위탁 처분이라든지 혹은 해당 과정 혹은 해당 직종에 대한 처분이 이력이 있을 때에만 이제 준법성 여부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기소 의견이 송치된 경우에 이제 준법성 여부에서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사항으로 이제 좀 정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 건전성 부분입니다. 재정 건전성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 내에 발급받은 납세 증명서 기준으로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 법인으로 나눠서 개인일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개인 신용 등급 9등급과 10등급에 해당하면은 이제 부적합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법인일 경우에는 완전 자본 잠식 또는 신용 등급 C등급 이하 해당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올해 상반기와 크게 달라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기존에도 진행했던 그런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신청 자격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준법성, 세 번째 재정 건정성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본 심사에서 보는 항목이 이제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인프라 부분, 요거는 이제 신규 기관일 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LMS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요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자체 LMS 보유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양식이 별도로 공고문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어제 공고가 나온 그 별첨 문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 뭐 운영 계획서라든지 별도로 첨부된 양식을 봐주시고 신규 기관일 때는 이제 자체 LMS 보유 여부에 대해서 그 해당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개발 여부와 선정 대상 분야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은 원래 기존에 올해 상반기까지 과정 심사 항목에 있었는데 이제 이번부터 기본 심사 항목으로 좀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여부, 과정 여부를 저희가 기본 심사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선정 대상 분야 여부라고 해서 그 디지털 신기술 분야 21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제 요거를 별도로 좀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이다 보니까 뭐 일반 직업 훈련에서 좀 진행하는 예를 들어 뭐 자격증 중심의 그런 훈련이라든지 혹은 뭐 직무 교육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훈련은 이제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심사 단계인 과정 심사에서 이제 서면 심사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심사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크게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훈련 운영 역량, 두 번째는 훈련 과정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요. 이 각각의 큰 항목에는 이제 총 4가지로 다시 세분화돼서 좀 심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운영 조직 현황 및 계획이나 훈련 실적 및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각 다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심사 결과에 대한 점수도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에서는 15쪽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여기 항목은 이 과정 심사의 전반적인 그 심사 항목과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이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하는 항목 외에 가점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4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미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와 직무 융합 과정인지, 그다음에 사업 간 연계 여부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수요 조사에 따른 과정 개설을 하고 계신지 이제 이렇게 크게 4가지 사항을 이제 추가 가점 항목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 가점 항목이 각각 항목마다 뭐 3점, 7점, 5점, 3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합산해서 최대 10점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 부분도 이제 뭐 훈련 운영 역량이나 훈련 과정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가점 부분도 챙겨가실 수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운영 역량 부분에 대한 심사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 역량은 이제 크게 4가지 항목을 심사를 하고요. 그 정의는 운영 조직 현황 및 계획, 그다음에 훈련 실적 및 전문성, 그다음에 교수 설계의 우수성 등 훈련 기관의 운영 역량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취지에 맞춘 훈련 과정을 설계를 했는지, 그다음에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역량이나 계획을 적정하게 이제 잘 구성을 하셨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사 항목이 이제 운영 조직이나 현황,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훈련 실적이 기존에 어떻게 있으셨는지, 그다음에 이제 훈련 과정에 대해서 교설계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구성을 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격 중심으로 훈련이 되다 보니까 훈련생 모집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심사 항목들은 이제 K디지털 기초응용훈련은 운영계획서에 별도로 이제 좀 내용을 담아서 심사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작성해 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심사 항목이 공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운영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릴 텐데요. 그 운영계획서 작성 방법이나 그다음에 운영계획서 내에도 저희가 가이드를 다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항목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기술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하게 상세하게 담아놨으니까요. 거기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 정도 심사 항목에서 이런 내용으로 심사를 하는구나 정도로만 일단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줄 봐주시면 이제 기존 기간의 훈련 실적 및 전문성은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을 수료한 훈련생 만족도 기반으로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훈련 운영 역량에서 두 번째 심사 항목인 이제 훈련 실적 및 전문성 부분에서 이제 기존 기간이라 하면 이제 여기 밑에 기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2023년도 12월 11일 기간 내에 이제 기초 역량 훈련 운영 실적을 보유한 기간이라고 저희가 정의하고 있고요. 요 기간 내에 이제 실적이 있는 거를 기존 기간이라고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에 해당하는 기간분들은 저희가 훈련생 만족도를 기반으로 심사를 할 예정이고, 요 기간 내에 이제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실적이 없는 기간분들은 이제 운영 계획서에 나와 있는 양식대로 그냥 별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기간분들은 따로 내용을 작성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훈련생 만족도를 기반으로 심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세 번째 교수 설계 우수성이나 이제 훈련생 모집 관리에 대한 부분도 그 운영 계획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이드 드린 내용이 있으니까요. 거기 항목에 따라서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지금 운영 역량 부분, 훈련생 모집 관리 부분, 이제 네 번째 심사 항목 있잖아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디 부분이랑 좀 연관이 될 것이냐면, 그 앞서 주요 제도 개편 사항에서 안내를 드렸지만 저희가 그 과정별로 훈련 인원, 연간 훈련 인원을 2,000명 한도로 이제 제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 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2,000명에서 초과로 증원 인원을 신청하실 때 이제 훈련 기관의 성과 관리를 이제 보겠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주요하게 볼 내용이 이제 훈련생 모집 및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2,000명 과정별로 2,000명을 초과해서 운영을 하실 때 이제 훈련생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시고 또 뭐 피드백은 어떻게 주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명 초과로 이제 승인을 내드려도 괜찮으실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뭐 그 훈련 인원을 증가하시는 부분까지 증가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운영 계획서의 내용을 좀 담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과정 심사에서 과정 내용에 대한 심사입니다. 총 65점 만점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여기 부분도 크게 심사 항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실습 과제 및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편성, 그 적정성을 심사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훈련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훈련 과정 내용이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는지, 완결성이 이제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프로젝트 학습 편성은 20점이고 그다음 훈련 내용은 35점입니다. 총 55점을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높은 이제 점수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 인력과 훈련 비용 및 훈련 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합니다. 훈련 인력은 크게 SME와 교강사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운영 계획서나 이제 이런 쪽을 봐주시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셔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그거는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훈련 비용과 훈련 시간은 이제 그 앞서 주요 개편 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훈련 시간 같은 경우에는 차시별로 요번부터 최소 학습 소요 시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시별로 최소 학습 시간 25분 이상 되게 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영 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제 그 부분 참고해서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 증빙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과정 심사에서 가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크게 4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개설 분야라고 해서 현재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으로 미개설되었거나 좀 부족한 훈련 분야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급이 많이 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그 이쪽 K디지털 쪽으로 이제 많이 훈련이 공급이 없어서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많이 없는 그런 훈련 분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직무 융합 과정이라고 해서 비디지털 분야, 그다음에 비디지털 분야와 그 직무와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해서 융합을 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이제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항목으로는 사업 간 연계 여부, 그다음에 이제 수요 조사에 따른 과정 개설 여부, 이제 이렇게 크게 4가지 항목을 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 10점으로 보고 있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표를 좀 봐주시면은 이제 그 예시가 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개설이 되어 있지 않거나 현저히 적은 분야,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 분야라든지 5G, 6G 분야, 혹은 보안과 2차 전지, 이제 이런 분야들이 보통 해당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좀 저희가 예시로 좀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는 비디지털 업종 또는 비디지털 직무 분야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접목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훈련 과정들, 예를 들어서 예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품 기획을 위한 판매 시장 빅데이터 분석, 혹은 쇼핑몰 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이제 이런 과정들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주시면 좀 더 이제 가점 항목으로 받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동일 직종의 K디지털 트레이닝 또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과의 연계 계획을 제출한 과정,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의 연계도 협약을 맺고 과정을 설계한 경우에도 인정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증빙을 하실 계획이면은 이제 내용을 잘 기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 등과 협업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협약서를 제출한 과정,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선정 우대 사항으로서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심사에서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 심사입니다. 이제 인터뷰 심사에서는 그 2단계 과정 심사에서 이제 서면 심사 60점 이상인 과정을 대상으로 운영 계획의 구체성이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60점 이상 중에서도 이제 그 꽈락이라고 하죠.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훈련 운영 역량이 14점 미만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아마 35점 만점 중에서 14점 미만이니까 40% 미만일 겁니다. 퍼센트로 하면은. 그리고 훈련 과정 내용은 26점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60점이 넘더라도 저렇게 각 영역별로 꽈락 기준에 부합하면은 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터뷰 심사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훈련 기간 PT 자료를 통해서 운영 계획서 및 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구체성이나 적정성 등을 확인해서 훈련 과정을 최종 선정하기 위한 심사 절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대상 기관분들한테는 이제 그 프로젝트 설계나 운영 방식, 제출한 심사 자료 관련해서 답변이 가능한, 그러니까 인터뷰가 가능한 사업 책임자 혹은 운영자, 교광사, 내용 전문가로 기관별로 최대 4명까지 이제 인터뷰에 참여해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심사 대상 기관분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로 도입된 신규기관 현장 심사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인종 요건을 확인을 위해서 기존의 인종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그런 신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인종 요건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 심사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인종 요건을 받으신 기관 중에서 뭐 인터뷰 심사 대상인 기관분들은 이제 기관 현장에서 진행을 하진 않을 거고요. 인정 요건이 필요한 기간에 한해서만 저희가 훈련 기관에 가서 인터뷰 심사와 인정 요건을 같이 병행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인정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그 하단에 봐주시면은 이번 배부애들이 심사 신청 가이드 21쪽과 22쪽의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봐주시면은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인종 요건에 해당하시는 기관분들은 좀 그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기관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안내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나 이렇게 인종 요건을 위한 현장 심사 대상 기관은 저희가 별도로 그 HRD넷에 등록한 담당자분들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따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연락이 가면은 이제 인터뷰 심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별도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심사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선정, 제외 혹은 유의사항, 좀 이제 유의사항이나 뭐 추가적인 안내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 제외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은 이제 아래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안내인데요. 첫 번째 이제 1단계 기본심사 항목 중 부적합 판정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본심사 항목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신청 자격이라든지
준법성이라든지 재정 건전성, 뭐 인프라 이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 심사로 좀 진행을 하는데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다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한 개라도 부적합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라는 안내고요. 두 번째 이제 2단계 과정 심사 총점이 60점 이상인 과정에 대해서 기간별로 고득점 순으로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 심사 역량별로 점수가 이제 40점 미만인 과정은 이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득점을 가져가신 기간 순으로 좀 이제 선정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 운영 계획서라든지 이런 양식들을 작성을 하실 때 최대한 자세하게 그 가이드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습 과제나 프로젝트의 문항 및 난이도 그런 상세 내용들은 운영 계획서와 그다음에 LMS 내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만약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선정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 원격 훈련 과정에서 충분히 이미 시장에 공급이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차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훈련 과정들은 선정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안내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은 일단 인정일로부터 1년이 부여가 됩니다. 이제 심사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으시는 기관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건부 판정을 받거나 혹은 이제 결과에 이의 신청이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신 과정들도 이제 적합된 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본심사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부여가 됩니다. 이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간 훈련 인원이라고 해서 아까 그 과정별 2,000명 한도로 이제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일단 연간 훈련 인원은 최초에는 과정당 1,000명, 그다음에 기간당 5,000명 한도 내에서 부여가 될 겁니다. 이제 이 한도 내에서 부여가 되고 인정받은 연간 훈련 인원은 과정별 계획 인원의 80% 달성 시에 과정별 연간 최대 2,000명까지는 이제 어떤 저희가 확인 별도 절차 없이 증원 요청을 하시거나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2,000명까지는 증원이 가능하고요. 이제 기간별로는 연간 최대 25,000명 한도 내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2,000명까지 가능하지만 기간별로는 연간 최대 25,000명까지 있다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만 훈련 과정별로 시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훈련 과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00명에서 초과적으로 증원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성과관리 보고서를 따로 제출을 받아서 훈련생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보고 이제 추가로 증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훈련생 모집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예산이나 뭐 심사 운영 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서 뭐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아무래도 사업이 좀 진행되다 보면은 예산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비용입니다. 훈련 비용은 이제 1인당 저희가 훈련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시장 공급 과정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시장에서 실제 유통되는 그런 시장 공급 과정이 있으면은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증빙을 따로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뭐 판매 이력이라든지 혹은 뭐 판매한 그런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시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 가격대로 이제 훈련 비용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증빙 파일은 어떤 거를 좀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훈련 운영 계획서에 그 훈련비 산출 내역 부분에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린 이 내용 뒤에 설명해 주실 분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이제 시장 공급 가격을 증빙하지 못하는 훈련 과정은 심사를 통해서 시간당 훈련 단가를 지원을 할 예정인데 뭐 인터넷 단가 내에서 이제 지원이 보통 가능하고요.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 활용 또는 특성화된 교수 방법 등을 적용했을 때는 스마트 훈련 단가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훈련 성과 관리라고 해서 성과가 우수한 과정은 저희가 별도로 성과 평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효기간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 가능 인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훈련 성과가 미흡한 과정은 유효기간 연장이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이제 연장이 되지 않거나 혹은 연장이 되더라도 운영 가능 인원이 축소되는 등 어떤 이제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성과 관리를 진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초 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선정 이후에 최대 3개월 이내에 훈련 개설이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정이 되고 나서도 물론 이제 뭐 훈련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과정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수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훈련 과정 인정을 드렸지만 실제로 모집이 안 되는 거를 좀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신평 내부적으로는 좀 페널티를 좀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과정이라든지 분야를 선정해서 심사 신청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의사항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의사항 설명을 드리고 향후 일정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드리는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력하시거나 첨부한 내용을 잘못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좀 아무래도 과정 선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KDC, 그러니까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별도로 좀 작성을 해서 양식을 제출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심사를 신청하시기 전에 꼭 꼼꼼하게 한번 확인 다시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어떤 순수한 자기개발이라든지 취미 목적의 학습 등은 이제 신청하실 수 없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인 난 이후에도 훈련 과정에 대해서 콘텐츠나 교황사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경된 훈련 과정의 이력들은 훈련 기관분들께서도 같이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 네 번째 있는 훈련 원격 훈련 인증평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훈련 기관,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인정 요건을 즉 받지 않은 훈련 기관은 이제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 LMS와 뭐 훈련 과정 모니터링 및 훈련생 본인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훈련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밑에 당구장 표시로 이제 이런 과정 인정 요건들을 현장 확인할 예정이라고 안내가 돼 있는데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이드에 과정 인정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표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기존의 인정 요건을 받지 않은 훈련기관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훈련생 모집 홍보를 목적으로 좀 증정폰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 훈련 의심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따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모집을 하시고 홍보를 하실 때 좀 유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크게 사례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증정품 제공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제 수강할 의사가 없는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향응의 대가로 기프티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인 강의의 제공이라고 해서 국비 과정을 수강하면은 훈련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료 과정을 무료로 혹은 이제 할인되는 쿠폰을 제공해서 수강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이제 속된 말로 끼어 팔기식 홍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부정 훈련의 의심 사례로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승인된 내용 외에 뭐 허위로 혹은 너무 과장돼서 홍보를 하신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99% 모모 기업의 직무를 반영한 뭐 이렇게 좀 홍보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너무 과장되거나 허위로 홍보를 하시지 않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사례는 크게 3가지로만 안내를 드렸는데 혹시 뭐 훈련생 모집이라든지 홍보를 하실 때 조금 이런 사례들이 뭐 혹시 부정 훈련의 의심 사례로 좀 되지 않을까요? 궁금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전화나 Q&A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유예 기관은 연간 훈련 인원 수시 증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나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과정 승인을 받고 이제 인증유예 판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인증유예 판정을 받게 되는 기관에서 만약에 이제 연간 훈련 인원을 갑자기 수시 증원을 요청해서 하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훈련생 관리라든지 부실 훈련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평은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나 관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이제 아마 8월 8일까지 신청일 거예요. 8월 8일까지 신청일 거고 이제 심사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은 저희가 8월부터 10월까지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인터뷰 심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아마 10월인가에 추석 연휴도 있어가지고
사실 뭐 거의 3달 정도 기간이 되지만 그 연휴도 좀 제외를 하면은 사실 심사 일정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과 발표는 10월 25일, 아마 금요일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날 오후에 발표 예정이고요. 그 결과 발표 이후에 2위 심사는 11월, 12월 2달간 진행해서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하반기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컨설팅을 좀 진행할 예정인데요. 컨설팅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설명회에서 이제 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시거나 혹은 이제 심사를 신청하시다 보면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컨설팅 신청하셔가지고 따로 이제 하시면은 저희가 이 컨설팅은 이제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이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정이나 장소는 신청해 주시면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Q&A 게시판이나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출 자료와 작성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됐는데 빠른 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보시면은 제출 자료에서 이제 기관 유형별로 어떤 서류 내셔야 되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출 자료별로 좀 어떻게 작성하실지 방법이랑 좀 유의하셔야 될 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HR이나 전산에 입력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실제 신청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전산 신청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인데요. 지금 공고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첨부 파일로 5가지 양식이 이제 포함돼서 올라갔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1, 2, 3, 4, 5번 돼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체 기관에 대해서 이제 1번, 2번 운영계획서 한글 파일하고 훈련과정 개요서 엑셀 파일은 이제 모든 기관이 제출하는 필수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관 신청 유형과 상관없이 신청 자격 유형과 상관없이 필수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청 자격 3번 있죠. 이제 매출 30억 원, 수료 300명 이상인 기관으로 신청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3번 이제 매출액 증빙 또는 수료생 명단 이거를 내셔야 되는데 저희가 첨부 파일로 드린 거는 수료생 명단 엑셀 파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수료 300명으로 증빙을 하시려는 경우고 만약에 매출 30억 원 이상으로 증빙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매출액 증빙을 따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건전성 증빙 자료는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는 파일은 아니고 기관 개별이 이제 개별 기관에서 이제 각자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자료고요. 네 번째로 신규 사업 참여. 이거는 인정받은 훈련 과정이 없는 참여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신청 기준이 아니고요. 이제 인정받은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번 심사에 신청을 하셔서 부적합이 되셨다. 이런 경우에도 신규 사업 참여 기간으로 들어가신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참여 기간의 경우에 4번 자체 LMS 보유 확인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수요 맞춤형으로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협약을 맺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인증하시려는 경우에는 이제 5번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협약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이제 HRDnet 전산으로 신청을 하실 때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실 때 훈련 과정 탭에 보시면은 첨부 파일 칸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양식별로 이제 제목이 써 있을 건데 그 칸마다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이제 신규 사업 참여 이제 4번 그리고 이제 협약 기간 5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란이 없기 때문에 이제 1번 운영계획서와 함께 압축해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HR이나 신청 방법에 화면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유의사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운영계획서에도 제가 같이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제출 서류는 양식에 따라서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고 작성할 내용이 없으시더라도 삭제하시지 말고 그냥 공란으로 두셔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임의로 수정 누락 삭제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제 표 양식들이 중간중간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변경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작성 분량이 많으신 경우에는 이제 밑에 행이나 셀을 추가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제출 전에 파일 내에 이미지
이게 또 이미지가 아니어도 이제 컴퓨터가 바뀌면은 파일이 자체가 깨지거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압축 파일, 뭐 이미지, 파일 자체 이런 거를 좀 이제 기관의 다른 PC에서도 확인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교차를 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선정제 또는 인정 취소될 수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별 기준, 서류별로 기준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 서류 안에다가 이제 최대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셔야 되는지 항목별로 최대한 좀 기술을 많이 해놨어요. 이런 안내 사항이나 저희가 안내드리는 기준 같은 거 좀 준수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신청하시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제 밑에 모니터가 있죠. 이제 저희 심사평가원 유선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심사평가 홈페이지 아니면 이심사 홈페이지에서 Q&A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출자료 작성 방법을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운영계획서 작성 방법인데요. 운영계획서 작성 요령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글 파일 열어보시면은 저희가 앞부분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좀 필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빨간 글씨 해놓은 게 뭐냐면은 파일명인데 운영계획서 파일명은 훈련기관명, 언더바, 훈련과정명 이런 뭐 꼭 지키시라는 건 아닌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러 과정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좀 HRD 전산에는 뭐 A 과정명 써놓고 막상 한글 파일은 B 과정명을 써놓으시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이렇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파일명에다가 이제 기관명과 과정명을 같이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분량은 자유분량으로 항목당 2-3페이지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권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걸 저희가 왜 써놨냐면은 신규기관 같은 경우에 좀 너무 감이 안 잡히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 막 얼마나 써야 돼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쓰는 거거든요. 이거에 좀 너무 매몰되진 마시고 이제 항목별로 이제 필요한 거를 작성하셨으면 됐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좀 이런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나 좀 괜히 분량을 늘리는 거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출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HRD는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과정심사, 심사 신청 누르시면은 심사 공모 조회, 그럼 이제 어떤 심사가 지금 공모 중에 있는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번 저희 심사가 2024년 24회차입니다. 24회차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2024년 하반기 KDC 기초역량 훈련 심사라고 나오겠죠. 여기서 훈련과정 신청을 누르시면은 신청서 작성하는 게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사업 운영 계획서 칸이 이제 밑에 그림과 같이 나올 거예요. 첨부 파일 목록하고 이제 밑에 사업 운영 계획서, 훈련 과정 계획서 이런 쭉 나올 건데 운영 계획서는 여기 칸에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계획서는 그 HWP 한글 파일 원본을 제출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좀 하고요. 필요하실 경우에 PDF 변환하시거나 압축하셔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자료에 이제 데이터 오류나 이제 계산 틀리신 거, 정보가 좀 일치하지 않거나 이런 것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인력, 이제 훈련에 이제 투입되시는 인력에 대해서 좀 증빙 자료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이거는 인력별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뒤에 설명드릴 이제 운영, 이제 심사 인력별로 이제 칸이 또 나올 텐데 거기다 또 다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운영계획서 표지거든요. 이거는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관리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과정명, 작성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번호 같은 경우에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고 없는 경우에 공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작성일, 이제 운영계획서 작성일자 작성하시고 이제 운영계획서는 작성일자 기준으로 수치나 이런 것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청서가 나올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신청 자격, 저희 자가 점검하셔가지고 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훈련 기간 유형은 이제 우리 기관이 이제 하나만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개 해당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중복일 경우에 이제 중복 체크는 가능하세요. 근데 만약에 인증평가 등급을 가지고 계시면은 인증평가 이제 3년, 5년에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굳이 다른 거에는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인증평가 등급 있으시면은 다른 서류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괜히 막 3번 같은 거 체크를 하시면은 제가 좀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게 있으셨더라도 인증평가 등급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란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제 그냥 기관 현황 이제 연락처 같은 거고요. 제 기관 정보랑 그리고 이제 사업 책임자 연락처를 작성해 주실 건데 책임자분 연락처는 좀 최대한 저희가 연락을 계속 수시로 드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연락이 좀 상시로 가능한 연락처와 이메일을 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첨부 파일로 재무제표나 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걸 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그 서류에 있는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 번호와 서류에 저희 운영계획에서 작성해 주실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 번호를 좀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서약서랑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주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심사 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해 주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은 이제 신청 자격인데요. 보시면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요거는 자가 점검하셔가지고 이제 본인 훈련 기관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시는지 좀 점검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중복 체크가 가능하신데 이제 인증 등급 보유가 우선되는 자격이기 때문에 인증 등급이 있으신 경우에는 1번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3번 유형만 좀 따로 설명을 드리면은 3번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제 밑에 있는 증빙 서류를 따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증빙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매출 30억 원 이거는 재무제표, 수료생 300명 이거는 저희가 올려드리는 수료생 명단 둘 중에 하나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건데요. 이거 300명 이상인 경우에 제출하셔야 되는 저희 엑셀 양식이에요. 저희가 올려드린 양식에 있고요. 제 수료생 300명 이상으로 신청 자격 3번을 신청하시려는 경우에는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성명 같은 건 좀 마스킹 처리해 주시고요. 이제 생년월일과 훈련 분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제 작성 기준만 설명을 드릴게요. 훈련 인원 산정을 해야 되는데 300명 기준이잖아요. 이거는 2023년 종료된 과정수 또는 2024년 신사 신청 마감일까지 종료된 과정 둘 중에 하나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0명 이상 양식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이제 준법성에 대한 체크인데요. 이제 작년이랑 유사하긴 한데 조금 바뀌어가지고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불력상 행정처분 또는 이제 공고일 기준 이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같은 위반 사항이 있을지 이런 거를 자체 점검하셔가지고 해당 유무를 표시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고용부랑 협조해가지고 관련 이력이 있으신지 크로스 검토해가지고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번 재정건전성의 3번 유형기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서류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분에 따라 좀 서류가 나뉘는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그리고 비영리법인 및 단체 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좀 유형별로 제 기관에 해당되는 서류를 보시면 되는데 36페이지 가이드에 있으니까 가이드 36페이지 있으시니까 좀 그 유형별로 이제 사업자 유형별로 점검하셔가지고 필요하신 서류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국세납세 증명서랑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거는 거의 공통이라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유형별로 좀 체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샘플인데요. 납세 증명서랑 국세납세 증명서랑 지방세 납세 증명서예요. 이거는 유의사항이 뭐냐면은 심사 신청 기간 내 유효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납세 증명서 같은 경우에 유효 기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달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너무 빨리 받으시거나 예전에 받아놓으신 거를 활용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심사 보다가 그 이미 만료됐거나 유효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럴 경우엔 저희가 좀 인정할 수가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좀 꼭 좀 체크하셔가지고 심사 신청 기간 내 유효한 서류입니다. 좀 꼭 좀 기억하셔가지고 유효 기간 만료된 서류를 제출하시는 일이 없도록 좀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재정보고서 신용 수준에 대한 서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유형별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그 기관 유형에 따라 어떤 서류를 내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내셔야 되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이드 36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해당하시는 유형에 따라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샘플인데요. 이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이걸 약간 기관에서 받아오시는 서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 신청 기간 내 발급받은 신용등급 보고서입니다. 이제 36페이지 보시면은 서류 유형별로 어떤 유효기간이 있거나 아니면 심사 신청 기간 내에 받으셔야 되거나 좀 이런 유의사항이 있으시니까 좀 이런 것들로 부족하되시지 않도록 체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무제표인데요. 또 심사 신청 마감일 기준 최신 재무제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운영계획서 작성 방법인데요. 훈련 과정 개요 부분입니다. 제 가이드 37페이지고요. 이제 훈련 과정명, 그리고 직종, 훈련 목표, 활용 기술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 과정명과 직종, 그러니까 SSS 해보려는 제 전산에 입력하신 거를 그대로 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훈련 목표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은근히 등한시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게 좀 심사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지표입니다. 이제 내용 심사할 때 훈련 목표가 거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활용 기술은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신기술 분야를 선택하셨을 거잖아요. 구직자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 및 활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해당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신기술을 활용하실 건지 이런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운영 조직 현황 및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관의 전체 조직도를 첨부해 주시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빨간 네모를 해놨죠. 이거 이제 저희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에 투입될 인력이 포함된 조직에 좀 별도로 표시를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신청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래 운영계획서 안에 좀 훈련 참여하시는 인력 목록을 작성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저희가 훈련 과정 개요서에 작성하시도록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해당 인력의 경력과 역할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 요거는 훈련 과정 개요서고요.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 요거는 HRGnet 작년과 동일합니다. 증빙서류는 전산 신청하실 때 첨부하시면 되고, 참여 인력 목록은 엑셀에 작성하시면 되고, 기억해 주세요. 이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교강사 및 내용 전문가 운영 계획인데요. 이건 어떤 걸 작성해 주셔야 되냐면은 이제 저희 이번 훈련에 참여하시는 인력이 좀 여러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뭐 내용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기관의 행정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호 전략을 하시는 훈련 교과사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인력들을 목록을 작성해 주셨으니까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어떻게 활용해서 훈련을 지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훈련생 지원하시고, 또 이제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훈련생 지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지, 어떻게 피드백을 하실 건지, 이런 좀 전반적인 운영 계획하고, 그래서 기관에서 또 어떻게 투입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인력 확보 계획, 어떻게 선발하실 건지, 어떻게 또 활용하실 건지, 어떻게 교육에 투입하실 건지, 그리고 만약에 좀 사고가 있거나 갑자기 좀 빠지시는 경우가 있으실 때 어떻게 대체 인력을 활용하실 건지, 이런 좀 기관의 전반적인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나 아니면 실제 지금 하고 계신 내용들을 좀 항목별로 구분하셔가지고 작성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훈련 실적 및 전문성인데요. 최근 3년간 신청하신 훈련 과정과 동일한 분야로 운영된 실적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라는 것은 저희 디지털 신기술 21개 분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청한 과정과 동일 분야로 운영한 과정의 실적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올해 좀 바꾼 게 뭐냐면은, 원래 운영 실적 같은 경우에 저희가 회차별로 작성을 하게 했었는데, 이게 좀 너무 분량이 많아지고 작성하실 게 많으셔가지고 운영 실적에다가 그냥 요약을 하셔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총 몇만 운영했다,
이렇게만 좀 요약해서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동일 과정은 일행의 실적을 합산해 작성 이렇게 좀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회차별로 모두 쓰실 필요는 없고요. 한 과정을 몇 번 운영하셨든 간에 그냥 요약해서 쓰시면 되고 실시 인원이나 수료 인원은 합산하셔서 일행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라는 것들은 이제 최근 3년 동안 이제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뿐만 아니라 동일한 분야 이제 21개 분야 어떤 분야이든 간에 동일한 분야 21개 분야 신청한 분야에서 운영한 과정이 있으신 경우에 이제 해당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증빙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작년과 저번 심사와 동일합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실적이 있는 기간. 실적이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종료일 기준으로 22년 7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운영 실적을 보유한 경우 종료일 기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훈련 종료한 실적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존 기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이 란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훈련생 만족도 기반으로 저희가 심사에 이제 심사에 반영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요거를 작년에 이제 해당 란을 해당 란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렇게 안내를 드렸더니 이제 막 이런 기관에 계셨어요. 무방하다라는 것은 작성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라고 좀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혼란을 좀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저희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으니까 밑에 기존 기간, 이제 종료일 기준 실적이 있으신 기간이시면은 작성 그냥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실적을 받아서 만족도 기준으로 점수를 그냥 넣을 거니까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실적이 없어진 기간, 신규 기관께서는 이제 그 앞서 작성한 훈련 실적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으셨는지 이걸 좀 증빙하셔서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실 건데요. 위에 작성한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운영 어떻게 하셨는지 앞에는 그냥 이제 숫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젝트 시스템 과제를 있다고 표시하는 경우에 어떻게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과정에 대한 실적이 있으신 경우 이런 것들은 작성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사진이나 프로젝트 과제물처럼 증빙하실 게 있으신 경우에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교수 설계 우수성입니다. 신청하시는 훈련 과정의 과정 기획, 교수 학습 설계, 운영 형태, 학습 독려 방안 등 교수 설계 측면에서 이제 일반 원격 훈련 과정과 차별화된 그런 우수점을 좀 서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네, 이런 항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좀 기관에서 많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은 좀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차별점과 우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특화 사업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 일반 원격 훈련에서도 공급하고 있는 것들과 다른 좀 차별화된 훈련을 공급하고자 좀 특화 훈련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우수성이나 차별성이기 때문에 좀 기존 기관과 좀 비교를 해보시고 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굳이 작성해 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다른 기관과 비교해 보셔가지고 진짜 우리 기관은 이게 차별성이 있다. 이거 정말 좀 내세우고 싶다. 이런 것들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안쪽에 표를 보시면은 동일 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 국교훈련 연계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안에 표에다가 OX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O로 표시하신 경우에는 연계 대상 과정 그리고 왜 해당 과정과 연계를 하시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연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안에 칸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계 계획이 있으시다고 작성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 성과평가 등의 실적 검증 같은 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시스카드 프로젝트 학습 편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해당 란에다가 시스과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 어떤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기관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차별성이나 우수성이 있으신지 그리고 상호작용 계획, 이제 훈련생과
훈련생과 뭐 교강사 또는 뭐 기관 아니면 콘텐츠와 어떤 상호작용 계획이 있으실지, 그리고 어떻게 인력을 투입하실 건지, 일반 훈련 사업 대비 차별점 같은 게 있으신 경우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표해 보시면은 총 훈련 시간, 그리고 실습과제 프로젝트 학습 편성 시간, 그리고 총 훈련 시간 대비 비율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실습과제와 프로젝트 개수를 각각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과 마찬가지로 이런 과제 문항이나 상호작용 화면 같은 증빙사항이나 사진이 있으신 경우에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훈련생 모집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훈련생 선발 기준, 그 선발 절차, 그리고 이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수요일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실습과제나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이런 이제 모집부터 이제 최종 지원, 그리고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이제 훈련 전반적으로 관리 방안을 서술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훈련생 관리라는 것은 이제 기간 시작 전부터 과정 시작 전부터 과정 끝나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반 훈련 전 과정에 걸쳐서 작성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시점에 걸쳐서 작성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료 관리, 학습 동료, 사후 관리까지 이런 그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실 때 이제 모집 절차나 이제 선발 같은 거에서 작성해 주실 텐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저작권이나 증정품,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부정훈련이나 이제 걸리실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좀 내용에 좀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 제 선정에서 제외되시거나 인정 취소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좀 무리가 되는 부분이 없으시게 작성해 주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훈련비 산출 내역인데요.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이제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운영하셨던 시장 가격을 인정받으시고자 하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KD디지털 기초역량 인터넷 지원 단가로 인정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운영 중이신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시장 가격 인정받으시는 경우에 그냥 밑에 해당 란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훈련비는 이제 기존 운영하셨던 증빙을 제출하실 건데, 여기서 더 올리시거나 하실 수는 없고요. 이제 해당 가격을 제출해 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같이 내신 증빙이나 산출 내역 같은 거를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훈련비 심사를 통해서 최종 훈련비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빙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과 좀 다른 경우가 발견이 되면은 좀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빙이나 산출 내역에 대해서 좀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운영계획서 마지막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운영에서 제일 뒤에 보시면은 콘텐츠 자체 개발 확인서가 있을 거예요. KD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이 자체 개발 콘텐츠에 한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스캔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대표분의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캔하셔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자체 개발 100% 자체 개발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50% 이상 기여율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확보하신 경우가 있으실 건데, 이제 자체 개발하실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만 서명하시면 되는데, 이제 양식 밑에는 잘려 있는데 공동 개발하신 경우에는 이제 그 참여하신 기관 대표가 모두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유의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 콘텐츠를 한 번에 신청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 과정을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경우에 굳이 여러 그 한 과정마다 작성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여러 콘텐츠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그 콘텐츠를 그냥 전부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넣으셔서 한 번에 서명 받으시고 그냥 똑같은 거 스캔하셔서 올리시면 되니까 그건 좀 자유롭게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증빙만 되면 되니까 이제 저희가 안내사항 써드린 거 참고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훈련 계획서 이제 한글 파일 작성 내용이고요. 다음부터 이제 훈련 과정 계획서 엑셀 파일 작성하시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셀 파일 훈련 과정 계획서 열어보시면은 좀 탭이 3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콘텐츠 URL인데 작년 신청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양식입니다. 저번 심사와 동일한 양식입니다. KD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콘텐츠 URL 정보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URL 이제 어떻게 좀 접속해야 하는지, 콘텐츠 접속 방법,
그리고 컨텐츠 확인 경로, 그리고 실습과제 프로젝트 확인 경로, 그리고 상호작용 확인 경로 이런 거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URL이나 그리고 이제 ID 3개를 작성해 주셔야, 왜냐하면 또 몇 개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몇 가지 안내사항을 드리자면은 그 심사 기간 동안 계속 좀 수강 기간에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0월 말까지 심사가 이루어지니까 좀 중간에 끊어두시지 마시고 계속 열어두셔야 저희가 계속 인터뷰 심사할 때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좀 기간 넉넉하게 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복 로그인을 막아 놓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LMS 같은 경우에 이제 순차 학습 기능 같은 게 있잖아요. 뭐 한 차시를 다 들어야 넘어갈 수 있다라는가, 이런 좀 제한 기능을 좀 해제해 두셔야 심사 때도 편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을 해제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유의사항을 더 드리자면은 중간에 이제 기타 상호작용 확인 경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LMS의 상호작용을 탑재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뭐 이제 슬랙을 활용하신다거나 뭐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기타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하신 경우에 가끔 이제 LMS 저희가 그 컨텐츠 URL만 확인하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호작용 경로를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이제 상호작용 확인할 때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으니까, 좀 이제 타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계서 두 번째 탭인데요. 이제 훈련 시간 계획서입니다. 이거 좀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기관이 이제 차시별로 작성하실 거예요. 차시별로 학습 소요 시간을 산출한 내역과 사유를 차시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좀 용어 같은 게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건데, 기존 원격 훈련 신청해 보신 기관은 조금 비슷한, 많이 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재생 시간과 학습 소요 시간을 구분해 놨습니다. 네, 용어를 설명드리면은, 재생 시간은 차시별로 컨텐츠가 재생되는 실제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쉽게 쓸 수가 있을 건데, 학습 소요 시간은 좀 다른 개념인데, 이 재생 시간, 그 차시의 동영상 재생 시간 말고도 이 차시를 학습하기 위한 총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훈련생이 동영상만 보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학습 소요 시간이라는 것은 재생 시간, 그리고 실습 시간, 그리고 뭐 훈련생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모든 시간을 고려하셔가지고 해당 차시 학습에 필요한 총 소요 시간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재생 시간보다는 많겠죠. 재생 시간이랑 동일하실 수도 있는데, 총 학습 소요 시간은 이런 학습에 필요한 전체 소요 시간을 고려한 시간을 기관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학습 소요 시간 산정 사유에다가는 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좀 이렇게 산정하였다, 이런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건데, 뒤에 화면에 보시기도 할 건데, HRD 전사 신청하실 때도 이렇게 차시별로 이렇게 심사 신청을 하실 거예요. 그라도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교과목 목록이랑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유의하실 거는 그 훈련 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훈련 시간이라는 것은 전산에 입력하실 때 그 HRD나 교과목 목록에 훈련 시간을 입력하실 거예요. 이 훈련 시간이라는 것은 저희 학습비랑 훈련 비용과 연계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훈련 시간의 총합은 그 HRD나 교과목 목록에 입력한 총 시간과 동일하게 작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HRD넷 전산 신청서 제일 앞에 총 훈련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 총 훈련 시간 입력하신 값하고 여기 엑셀에 입력하시는 총 훈련 시간하고 동일해야 합니다. 이걸 좀 유의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계서 마지막 탭인데요. 참여 인력 목록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는데 그 운영계획서 중간에 쓰시다가 이 부분으로 넘어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과정에 참여하시는 뭐 행정인력, SME, 교강사 그 중에 좀 어떤 역할별로 이제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얼마나 경력을 쌓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엑셀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유념하실 것은 그 행정 인력이 1인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전담 인력 한 명은 꼭 있으셔야 된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잊지 않으시고 넣으셔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 5번 서류인데요. 말씀드렸듯이 4번 제 자체 LMS 보유 확인서는 신규 참여 기간만 작성하시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은 KD시스템 기초영역령 협약을 맺은 기관만 작성하시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기관은 잊지 않으시고 이 서류에 설명을 받으셔가지고 스캔하셔가지고 사업 운영 계획서와 함께 압축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산 신청 방법인데요. 요거는 사실 좀 되게 좀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가이드에도 74페이지부터인데 좀 신청하시는 화면 그대로 저희가 캡처해놨고 바로 이제 항목마다 입력하시는 설명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심사 공모 조회 해보시면은 요번 24년 저희 심사는 24회차고요. 여기서 신청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열릴 겁니다. 기본 정보에 신청 훈련 기간은 이거는 이제 기존의 심사평가 시스템 가입하실 때 입력하신 정보가 있으실 거예요. 자동으로 뜨니까 정보가 틀리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담당자 정보에 운영 계획서에 입력한 거랑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훈련 대상과 훈련 형태는 고정값으로 됐으니까 어차피 못 바꾸시게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정원은 회차당 모집하실 인원입니다. 이 정원과 2번 정원과 3번 연간 운영 인원이 있는데 연간 운영 인원은 신청 과정에 연간 운영 인원을 과정당 1000명에서 5000명 이하로 적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훈련 일수는 실제 훈련이 운영될 훈련 일수를 고려하셔가지고 제 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수강료는 1인당 수강료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종 선택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직종 이제 NCS 세분류 홈페이지 NCS 홈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디지털 신기술 분야랑 맞는 분야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캐코어 직종도 마찬가지로 이제 NCS 직종을 선택하면은 그 해당 세분류에 연계되어 있는 캐코어가 뜨니까 그 중에 좀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외에는 전체 코드 조회 누르시면은 그 다른 것도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좀 필요하신 코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서인데요. 과정명 이제 앞에 신청하신 거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대상자 요건에 훈련 목표 및 지원 자격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직무 융합 과정, 저희 가점 중에 직무 융합 과정이 있었죠. 직무 융합 과정으로 신청하시라는 경우에 여기 2번 훈련 대상자 요건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콘텐츠 개발 유형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자체 개발 과정만 저희 자체 개발 과정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임대 콘텐츠 신청이 안 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과정 개요소 이제 훈련 시간과 연결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교과목 목록 작성하셔가지고 보시면은 교과 형태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100% 온라인 훈련이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시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훈련으로 되어 있고 교과목명과 세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실습이나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교과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실습 프로젝트 세부 내용에다가 이제 어떤 시기에 하실 건지 어떤 내용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이런 세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학습 시간에다가 그 교과목 차시별로 학습 시간 얼마나 선정하실 건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첨부 파일 목록 해가지고 이렇게 칸이 4개가 있고 해당 란만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칸 옆에 있는 제목에 맞게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붙어 있는 사업 훈련 계획서와 훈련 과정 계획서는 모든 훈련 기간 업로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LMS 부여 확인서 4번 신규 기간에 내셔야 할 자체 LMS 부여 확인서랑 그리고 협약 맺은 기간에 내셔야 할 협약서는 운영 계획서와 함께 첫 번째 칸에 압축하셔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건조성 증명 자료나 훈련생 면담 300명 이상으로 하시려는 경우에 세 번째나 네 번째 칸에 작성해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훈련 교과서랑 훈련 자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엑셀 훈련 과정 개요소에 입력하신 것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고 여기다가 입력해 주신 경력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전산에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증빙 자료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게 가끔 이제 저희가 심사할 때 보는 것들은 이제 해당 시청하신 과정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경력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올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력서를 올리시는 경우가 있고 이력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좀 그 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서 이런 거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필요한 정보가 사실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직장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당 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소속 팀이나 관련 직무까지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직무가 명시가 되어 있으셔야 저희가 관련 경력인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첨부를 해주셔야 심사에 반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빙 자료를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좀 추가로 안내드릴 게 전담 인력 1인 이상 필수시니까 좀 잊지 마시고 내용 전문가나 교강사를 겸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용 전문가로 강사 구분을 선택을 하시고 전문 분야에다가 교강사 겸임을 한다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심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있으신 경우에 첨부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파일은 작성되시는지 여기다 바로 올리시는 게 아니고 그 가이드에 따로 나와 있는데 교재는 미리 등록을 해두시고 여기서 불러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해 두신 게 첨부 파일이 제대로 열리는지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마지막인데요. 이제 제일 밑에 이제 서명 서약서하고 신청하시는 분과 대표자 그리고 이제 동의 여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의 여부 좀 체크하셔야 신청을 해줄 거고요. 서약서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있죠. 이제 뭐 서류 빠지신 게 없는지 실제와 맞게 작성하셔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하셔서 작성해 주시고 신청 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꼭 신청자와 대표자분이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서명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청 방법 안내드렸고요. 8월 8일까지 저희가 신청 기간이잖아요. 8월 9일부터 수정 보완 기간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8월 8일까지 신청이 돼 있으셔야 수정 보완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수정 보완 하실 때도 이제 여기서 심사평가 시스템, 과정심사, 신청 현황에서 회수하실 수가 있는데 회수하시면 진짜 회수만 되고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8월 12일까지 수정 보완 기간인데 8월 12일 끝나기 전까지 회수하신 과정은 다시 신청을 완료하셔야 끝까지 들어오실 겁니다. 회수해놓고 신청을 기간에 신청 안 하시면 날아가는 거니까 꼭 유의하셔가지고 신청까지 완료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거의 가이드에 있는 내용은 많이 말씀드렸고 좀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작성하실 때 기억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말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